자, 회귀 분석이 그럼 가우스 마코브 가정을 성립을 하면은 어떤 통계적으로 이상적인 추정치인 블루, 즉 베스트 리니어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통계적으로 이상적인 추정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자, 통계적으로 이상적이라는 의미는 바로 통계적으로 효율적이고 비편향적이며 일관적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각각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금 개념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음과 같이 이제 그림으로 조금 표현을 해봤는데, 이 가운데 있는 여기가 이제 실제 우리가 추론하고자 하는 모집단에서의 인과 효과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는 통계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런 실제 인과 효과를 정확하게 추론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샘플에서의 어떤 추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여러 샘플에서 이제 그것을 분석을 했을 때 그것들이 이제 실제 인과 효과를 얼마나 잘 종합적으로 추정을 하는지가 결국 통계적 추론의 본질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이 흰색 원으로 이 회귀 분석의 각 샘플에서의 어떤 추정치를 표현을 했고, 가상의 대안적인 어떤 추정치로서 이렇게 빨간색 원으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통계적 효율성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면은 바로 여러 샘플에서의 어떤 추정치의 분산이 작다라는 의미예요. 즉 여기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샘플에서 회귀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한 이 결과는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죠. 비록 다르긴 하지만 그게 너무 많이 퍼져 있진 않고 그래도 비슷한 데에 되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좁은 구간에 이제 분포하고 있죠. 이런 것이 이제 분산이 작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반대로 이 대안적인 가상의 이 추정치는 비교를 위해서 그냥 제가 표현을 한 건데, 어떤 회귀 분석이 아닌 어떤 가상의 추정치를 어떤 세 개의 샘플에서 분석을 했을 때 보면은 그 추정치가 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즉 이렇게 멀리 분산돼 있고, 이런 걸 이제 분산이 크다고 하고 통계적인 추정에서는 통계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정리를 하면은 통계적으로 효율적이다라는 의미는 여러 샘플에서 통계적으로 추정치를 계산을 했을 때 그런 추정치들이 서로 이렇게 좁은 구간에서 이제 추정이 된다라는 의미고, 분산이 작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가우스 마코브 정리에 의하면은 어떤 가우스 마코브 가정들을 성립을 하면은 이 선형 회귀 분석이 최소 분산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통계적으로 비편향적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인가 라고 보면은 평균적으로 올바르게 추정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이제 4개의 서로 다른 샘플에 대해서 회귀 분석의 어떤 추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서로 다른 4개의 어떤 통계적 추정치를 보면은 서로 4개는 물론 비록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이 가운데쯤이 평균값이 나오겠죠. 평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추론하고자 하는 그 인과 효과에 가깝게 추론이 되죠. 즉 올바르게 추정이 되죠. 이런 거를 우리는 통계적으로 비편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가상의 어떤 대안적 추정치를 봤을 때 이 4개의 샘플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이 4개에는 평균적으로 여기쯤에 어떤 평균값이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이 가상의 대안적 추정치에 대해서는 우리는 평균적으로 올바르게 추정하지 못한다라고 못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거를 통계적으로 편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통계적으로 비편향적이라는 거는 그 여러 개 샘플에 대해서 어떤 추정치를 계산을 했을 때 그것들의 어떤 평균값이 실제 인과 효과에 얼마나 가깝게 올바르게 추정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고, 그렇게 평균적으로 올바르게 추정을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비편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평균적으로 잘못 추정을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편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편향성에 대한 얘기는 이 효율성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가상의 대안적인 추정치나 아니면은 이 검은색의 어떤 회귀 분석의 추정치나 보면은 서로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밀집해 있죠. 즉 분산이 굉장히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사실 이 대안적 추정치와 이 회귀 분석의 추정치는 모두 통계적으로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인 효율성은 그 추정치들의 어떤 분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둘은 모두 통계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 회귀 분석의 추정치는 올바르게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편향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이 대안적인 어떤 추정치는 평균적으로 잘못된 어떤 값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편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마지막으로 통계적 일관성은 샘플 수가 늘어날수록 더 올바르게 추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샘플 수가 늘어난다라는 걸 이렇게 원을 크게 그려서 표현을 했는데, 자, 보면은 이제 원이 커진다. 즉 샘플이 많아질수록 평균적으로 점점 더 이 실제 값에 더 가깝게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가상의 대안적인 추정치는 샘플이 늘어날수록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이상한 곳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적으로 비일관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통계적으로 이상적인 추정치의 어떤 기준을 이 통계적 효율성, 통계적 비편향성, 통계적 일관성을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실 물론 엄밀하게는 이 통계적 비편향성과 통계적 일관성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통계적으로 비편향적이면 통계적으로 일관적이고, 반대로 통계적으로 일관적이면 통계적으로 비편향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은 경우라고 표현을 한 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거의 두 성질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의 성질을 보통 하나로 묶고, 이 통계적 효율성은 또 다른 어떤 통계적으로 이상적인 추정치의 조건으로서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통계적 추론의 판단 기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 판단 기준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모집단에서의 참값에 가깝게 추정하는가 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인과추론 관점에서 보자면은 모집단에서의 참값은 바로 모집단에서의 실제 인과 효과를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모집단에서의 인과 효과에 가깝게 추론하는가는 우리는 이제 이거는 바로 통계적인 비편향성과 통계적인 일관성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판단 기준은 얼마나 통계적으로 비편향적이고 얼마나 통계적으로 일관적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무작위로 반복적으로 샘플을 선정하여 추정했을 때 얼마나 정밀하게, 즉 좁은 구간에서 추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건데, 이 두 번째 판단 기준은 바로 이 통계적 효율성에 대한 이슈라는 거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는 이 통계적으로 이상적인 추정치의 어떤 기준은 효율성, 비편향성, 일관성이고,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이 회귀 분석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 회귀 분석이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러한 가정들이 현실 세계에서 성립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은 그런 각각의 가정이 위반되었을 때 이 통계적으로 이상적인 추정치의 이 조건들, 이 효율성, 비편향성, 일관성에서 어떤 것들이 성립하지 않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우스 마코브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은 그 이상적 추정치의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즉, 왜 이상적이지 않을까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그 가우스 마코브 가정의 첫 번째 기본 가정이 선형 관계인데, 이 선형 관계는 사실 어느 정도 기본 가정으로 깔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회귀 분석에 대한 논의나 아니면 분류에 대한 논의는 모두 이 선형 회귀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 분류에서 이 베스트 리니어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L이 이 리니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즉 선형이라는 의미죠. 즉 이 선형 관계라는 이 기본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 분류라는 것 자체가 정의상 정의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형 관계는 우리가 기본 가정으로 깔고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회귀 분석에서는 이 선형 관계는 가정은 만족시키는 건 생각보다 쉬운데 우리가 뭐 로그 변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그 함수의 형태를 변환함으로써 이 선형관계는 쉽게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기본 가정으로 깔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서는 이 아래에 있는 그 어떤 통계적인 가정과 조건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중공선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다중공선성에 대한 얘기도 이것도 조금 논의가 좀 다른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전 여기서 이 세 가지 등분산성, 그리고 자기상관이 없고, 그리고 외생성, 이 세 가지의 어떤 중요한 어떤 통계적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러한 조건과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은 이 통계적으로 이상적인 추정치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수식, 어떤 선형대수를 활용을 해서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여기서는 뭐 그러한 증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 최대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엑셀을 활용해서 간단한 예시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 OLS 시뮬레이션이라는 이 엑셀 파일을 제가 함께 올려놨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와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시트에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가상의 어떤 그 가우스 마코브 가정을 모두 충족시키는 어떤 가상의 데이터를 제가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먼저 X 데이터, 즉 선행 변수는 어떻게 가정하고 있냐면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2. 이건 제가 그냥 임의로 가정한 거고, 여러분들이 임의로 바꾸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가정했냐면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2인 정규분포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데이터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즉, 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2인 이 분포를 가진 그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데이터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 데이터인 이 X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데이터는 서로 독립적으로 그냥 무작위로 뽑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등분산성을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첫 번째 데이터나 두 번째 데이터나 세 번째 데이터 모두 분산이 2인 분산이 2로 동일한 정규분포에서 추출된 거기 때문에 분산이 다 같죠. 즉 등분산성을 만족하고, 그리고 이 첫 번째 데이터나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는 각각 서로 다른,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인 어떤 정규분포에서 추출된 거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는 서로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상관도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오차항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오차항도 저는 독립적으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런 어떤 분포를 가진 모집단에서 추출된 어떤 오차항, 즉 모든 관찰되지 않는 변수를 포함하는 그 오차항이 그런 어떤 정규분포에서 추출된 어떤 샘플 데이터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이 가우스 마코브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가상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내생성이라는 거는, 즉 x 이 선행 변수와 이 오차항, 이 에러텀 간의 이 관계가 없어야 된다. 즉 그래야 내생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이 x 변수도 지금 어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2인 정규분포에서 무작위로 추출되고, 그리고 이 오차항도 평균이 0이고 분산이 2인 어떤 분포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거기 때문에 x와 이 오차항은 서로 관계가 전혀 없죠. 그냥 서로 독립적으로 그냥 무작위로 추출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x와 에러텀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생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우스 마코브 가정을 대부분 다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샘플에서의 선형 회귀 분석이 얼마나 실제 값을 잘 추론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실제 모집단에서의 실제 값을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봤어요. 그 모집단에서의 실제 관계는 y는 베타 1 플러스 베타 2 곱하기 x를 만족을 하고, 그때 모집단에서의 실제 베타 1은 2고 베타 2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보면은 결국에는 자, 이 가정을 이런 어떤 선형 관계를 만족한다라고 제가 일단 가정을 했고, 이 y 값은 이런 선형 관계를 만족을 하되 이 x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y 값을 제가 임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타 1 더하기 베타 2 곱하기 여기 x를 바탕으로 제가 y 값을 임의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선형 관계, 이 지금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이 선형 관계를 만족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형 회귀 분석의 기본 가정도 충족할 수 있도록 제가 임의로 데이터 x와 y 그리고 이 오차항을 한번 가상의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고, 이를 통해서 결국 한번 이 샘플 데이터는 총 한 이 37개 정도의 제가 샘플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걸 뭐 이렇게 더 늘리셔서 데이터를 더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에는 이 샘플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결국 통계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 샘플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한 이 x와 y 간의 관계가 이 실제 모집단에서의 관계인 마이너스 1에 얼마나 가깝게 추론이 되는지를 우리는 결국에는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선형 회귀 분석에서의 추정치를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는 저는 이 엑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함수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lean estimation이라고, 즉 LINES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건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함수인데, 이거는 이제 y 값을 이렇게 쭉 넣고 이렇게 x 값을 쭉 넣으면은 이거는 그런 어떤 선형 회귀 분석 하에서 어떤 그 기울기, 즉 개수를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좀 늘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까지 확장을 한번 해보고 여기도 46까지 한번 확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이 LINEST Linear Estimation Estimator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한번 선형 회귀 분석을 우리는 엑셀에서 간단하게 구현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엑셀 파일을 보고 한번 이 함수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선형 회귀 분석이 얼마나 잘 실제로 베스트 즉 통계적으로 이상적인 추정치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대안적인 가상의 추정치를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건 뭐냐면은 어떤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실제로 이 가장 이 끝값과 끝값을 서로 연결해서 이 기울기를 구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 값과 미니멈 값을 서로 빼고 해서 그 x와 y의 어떤 그 기울기를 한번 구해본 건데, 이거를 바탕으로 한번 이것도 어느 정도 그 x와 y 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나름 합리적인 어떤 통계적 추정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선형 회귀 분석이 이런 대안적인 추정치보다 얼마나 더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제가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여기에 수식이 조금 다른 이유는 이 데이터를 제가 임의로 지금 확장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수정을 한다면은 쉽게 이걸 갖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x 변수는 아까 24가 아니고 46까지 제가 확장을 했죠. 이것 또한 46까지 확장을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확장을 하면은 실제로 여기서의 추정치랑 가깝게 다시 바뀌었네요. 자, 그럼 어쨌든 이런 이 선형 지금 이 44개의 이 샘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선형 회귀 분석이 실제로 그 결과가 그 모집단에서의 실제 관계인 마이너스 1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론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사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추론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샘플을 여러 개를 한번 추측을 해야겠죠. 그걸 위해서 F9를 한번 누르시면은 이런 무작위로 데이터가 계속해서 추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샘플을 가지고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10번 정도 이렇게 F9를 눌러서 한번 이걸 비교 분석을 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 판단 기준, 즉 평균적으로 얼마나 그 실제 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깝게 추론이 되는지, 그리고 그 마이너스 1에서 얼마나 그 좁은 그 구간에서 추론이 되는지, 이 두 가지 기준에서 한번 보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F9를 한번 여러 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오셨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가우스 마코브 가정을 모두 충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선형 회귀 분석식은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추정치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F9를 눌러서 여러 번의 어떤 샘플을 추출을 했을 때 그 선형 회귀 분석의 추정치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마이너스 0.96에서 마이너스 1.03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평균적으로 올바르게 추론한다, 즉 비편향적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대안적인 추정치랑 비교했을 때 이 대안적인 추정치도 물론 마이너스 1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긴 하지만 그 분산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벗어나면 더 많이 벗어나죠. 막 마이너스 1.4까지도 가고 이렇게 마이너스 0.8까지도 가고 이런 식으로 분산이 큰데 반해서 이 선형 회귀 분석의 추정치는 비록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 분산이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계적으로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상의 어떤 데이터를 형성을 했지만 이런 가상의 데이터를 통해서 가우스 마코브 가정이 만족을 하면은 우리는 이 선형 회귀 분석이 왜 그렇게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분산이 매우 작아서 통계적으로 효율적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식을 통해서 한번 이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씩 조건을 한번 위배해 볼 거예요. 일부러 등분산성을 한번 없애보고 또 자기상관을 임의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내생성을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이 선형 회귀 분석의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먼저 등분산성의 조건을 한번 제가 한번 위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등분산성이 있을 때는 이거는 여기 왼쪽에서 이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는 그냥 한 22개 정도만 그냥 짧게 제가 만든 거고, 오른쪽이 이제 이 분산성, 즉 등분산성을 위배한 어떤 거죠. 즉 가우스 마코브 가정을 성립하지 않는 하나의 어떤 임의의 데이터를 만든 건데, 이 등분산성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 등분산성은 사실 이 X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 에러 텀에 대한 얘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상관없고 사실 이것도 상관없는데 저는 일단 이 5차항의 분산을 다르게 해볼게요. 근데 사실 X항의 분산을 다르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거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5차항의 이 분산을 한번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는 자, 이 등 분산성을 보면은 이 5차항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엑셀에서의 함수에서 보면은 이게 평균이고 이게 이제 분산인데, 지금 보면은 이 등분산성에서는 이 분산이 전부 다 1로 지금 다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1로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등분산성이 성립을 하죠. 근데 제가 그러면은 임의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 랜덤 그냥 임의로 이 1부터 10까지의 어떤 그냥 임의의 랜덤 함수를 그냥 만든 이 렌이라는 이 엑셀에서의 함수를 통해서 만든 건데, 여기서는 이 에러 텀의 분산이 1이 아니고 그냥 랜덤하게 뽑힌 그냥 이 숫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데이터의 분산은 이거고 두 번째 데이터의 분산은 이거고 세 번째 데이터의 분산이 이거고 하니까 분산이 다 다르죠. 즉 이 분산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분산이 이 랜덤하게 뽑힌 숫자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조건은 다 지금 다른 조건은 다 만족을 하지만 지금 등분산성의 조건만 지금 위배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과연 선형 회귀 분석의 결과가 등분산성을 만족할 때랑 만족하지 않을 때, 즉 이분산성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게 여기에 핵심 포인트인데, 제가 F9를 눌러서 한번 여러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이 선형 회귀 분석의 결과가 실제 모집단에서의 실제 값인 마이너스 1의 중심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F9를 한번 여러 번 눌러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두 가지 측면.
일단 첫 번째 기준, 평균적으로 얼마나 올바르게 추론하는지를 봤을 때, 자, 등분산성이나 이분산성이나 보면은 막 엄청 이상한 값이 나오진 않아요. 그쵸?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쵸? 다시 한번 몇 번만 다 보면은 이걸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마이너스 1보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해요. 등분산성이든 이분산성이든. 이거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기록을 해서 그 평균을 구해보면은 그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분산성을 가정한 이 추정치는 널뛰기가 너무 심하죠.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 1이지만 어떨 때는 막 거의 0에 가깝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2에 가깝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등분산성이라는 가정이 깨지면은 평균적으로는 올바르게 추론을 하지만, 즉 평균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비편향적이지만, 더 문제는 통계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이너스 막 2.95까지만 올라가죠. 그쵸? 값이. 즉 널뛰기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즉 분산이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심해지고 통계적으로 비효율적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등분산성이 성립하지 않으면은 통계적으로는 여전히 비편향적이지만 통계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변한다 라는 걸 우리는 이 간단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자기상관의 조건을 제가 한번 위배를 시켜볼게요. 자기상관이라는 거는 각 데이터의 에러터, 이 오차항에서의 이 분산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자기상관이 없는 거는 앞선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가우스 마커브 정리를 조건을 성립하는 그 데이터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 각각의 이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는 그냥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이 정규 분포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거기 때문에 서로 관련이 없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서로 그냥 무작위로 그냥 독립적으로 뽑혀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걸 임의로 한번 그 가정을 한번 위배시켜 볼게요. 즉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두 번째 데이터는 평균이 첫 번째 데이터의 에러고 분산이 1이라고 가정을 했고, 세 번째 데이터는 평균이 두 번째 데이터의 분산이고 분산은 그대로고, 그리고 뭐 이 네 번째 데이터는 평균이 세 번째 데이터의 값이고 다섯 번째 데이터의 평균은 네 번째 데이터의 값이고, 이런 식으로 이 각각 데이터 간의 서로 관계를 임의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자,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자기상관이 생겼죠. 두 번째 데이터는 첫 번째 데이터에 관련이 있고, 세 번째 데이터는 두 번째 데이터에 관련이 있고, 네 번째 데이터는 세 번째 데이터에 관련이 있죠. 즉 이런 자기상관이 생긴 거예요. 제가 임의로 이렇게 가정을 한번 위배를 시켜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선형 회귀 분석의 추정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둘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제가 여러 번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상관이 있던 없던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막 갑자기 플러스가 나오거나 뭐 갑자기 마이너스 뭐 10이 나오거나 이렇게 완전 이상한 값이 나오진 않죠.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나오긴 해요. 그래서 즉 통계적으로 비편향적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등분산성과 마찬가지로 자기상관이 있으면은 널뛰기가 심해져요. 그쵸? 널뛰기가 심해지죠.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자기상관이 없으면은 그래도 마이너스 1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반해서 자기상관이 있으면은 굉장히 그런 널뛰기가 심해서 값의 변화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 등분산성과 마찬가지로 자기상관이 있으면은 어떤 통계적으로 그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건을 보면 이제 내생적인 거를 한번, 내생성에 대한 조건을 볼 텐데, 일단 외생적인 거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앞서 살펴봤던 어떤 그런 이상적인 데이터, 가상의 데이터고, 제가 여기서 이 오차항과 이 x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제가 임의로 만들므로써 그 내생성을 한번 제가 임의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오차항의 지금 평균을 지금 x값, 바로 그것의 x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x값 곱하기 2라고 제가 임의로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오창은 지금 이 평균값이 이 x값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값이 이 x값이고, 세 번째 오창에서의 이 평균값이, 그러니까 그 정규분포의 평균값이 이 x값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렇게 오차항과 x 데이터 간의 어떤 관계를 제가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만들면은 결국에는 이 내생성이 생긴 게 되겠죠. 이렇게 내생성이 생겼을 때 과연 데이터가 이 회귀 분석의 추정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위에 두 가지의 어떤 회귀 분석 추정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가우스 마코브 정리를 만족하는 이 외생적인 조건인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임의로 그 외생성의 조건을 위배해서 내생성이 존재하도록, 즉 x와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F9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추세가 나오는, 어떤 다른 패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외생적인 어떤 이 성형 회귀 분석에서는 지금 실제 어떤 모집단에서의 관계인 -1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반해서 이게 내생성이 생기면은 이 값이 완전히 이상한 값으로 바뀌죠. 즉 -1 중심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완전히 플러스 값으로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이 내생성이, 그러니까 즉 내생성이 생기면은 우리는 이 통계적으로 편향성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통계적 편향성이라는 거는 그 평균적으로 완전히 잘못 추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는 원래 실제 값은 -1인데 지금 평균적으로 완전히 잘못 플러스 1에 가깝게 추론을 하고 있죠. 즉 이것을 이제 통계적인 편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제가 비일관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이 편향성과 비일관성은 사실 유사한 건데, 이 비일관성은 사실 샘플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정확하게 추론한다. 반대로는, 그러니까 그게 일관성이고, 반대로 비일관성은 샘플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정확하게 잘못 추론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제가 임의로 이 샘플 수를 이렇게 막 더 숫자를 많이 늘린 거예요. 한 5천 몇 개까지. 그래서 이 똑같이 이렇게 내생성을 가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샘플 숫자를 늘려서 그 내생성의 결과가 이 비일관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내생성을 가정하고 있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를 해보면은 일관성과 비일관성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제가 F9를 한번 계속 눌러서 여러 샘플을 무작위로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비일관성이라는 건 사실 편향성과 거의 유사해서, 비일관성은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편향성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잘못된 이상한 값을 지금 평균적으로 이상한 값을 추정을 하고 있죠. 근데 비일관성의 더 문제는 샘플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이 잘못된 추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아래 추정치는 플러스 1이라는 잘못된 추정치를 매우 정밀하게, 매우 정확하게 추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샘플 수가 5,000개로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이 위에는 잘못 추론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덜 정확하게 잘못 추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일관성은 사실 이 내생성이 있을 때는 훨씬 더 그 내생성의 그 문제를 훨씬 더 정확하게 잘못 추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간단한 어떤 엑셀에서의 어떤 가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등분산성과 자기상관, 그리고 내생성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그거를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중공산성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일단 다중공산성은 기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다중공산성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통계적인로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중공산성에 대한 얘기도 사실 통계적 효율성에 대한 얘기고, 이런 다중공산성이 생기면은 통계적으로 비효율적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여전히 비편향적이고 통계적으로 일관적이긴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등분산성이 이제 위배가 되면은
통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통계적 효율성이 이제 위배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아까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살펴봤죠. 즉 통계적으로 비효율적이 되는데 반면에 통계적으로 여전히 비편향적이고 통계적으로 여전히 일관적이라고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기상관의 어떤 가정이 깨지면은 그 통계적 효율성의 조건이 깨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내생성은 이것과는 다른 패턴을 보였죠. 즉 내생성이 존재를 하면은 이 통계적인 비편향성과 통계적 일관성의 조건이 깨지고, 다른 말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편향적이고 통계적으로 비일관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물론 이 통계적으로 이상적인 추정치가 가장 좋고 통계적으로 효율적이고 통계적으로 비편향적이고 통계적으로 일관적이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어떤 이상적인 추정치를 구하는 게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이 위배가 되는 것이 실제로 인과 추론에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인과 추론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까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사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고 또 올바른 인과관계를 추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샘플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평균적으로 일관되게 또 굉장히 분산이 작게 추론이 되고 있는 게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이거는 우리는 완전히 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은데 또 잘못된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든 어떤 통계적으로 이상적인 조건을 모두 위배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가장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위에서 살펴본 부분은 가장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하지만 현실에서의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이 이러한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항상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서는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즉 어떤 경우에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지만 올바른 인과관계를 추론한다는 거예요. 즉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거는 좀 분산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산이 조금은 클 수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어떤 실제 인과관계를 잘 추론하는 어떤 경우가 있고, 반대로 분산이 매우 작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즉 좁은 그 신뢰 구간이 좁은 구간에서 정밀하게 추론을 하지만 잘못된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인과관계는 여기인데 지금 잘못된 인과관계를 여기에 추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는 이러한 어떤 항상 트레이드오프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인과 추론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까요? 아마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마 첫 시간에 이 사업 다각화는 유효한 사업 전략인가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추론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관계가 평균적으로, 물론 비록 좀 분산이 조금 크더라도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이게 음의 관계인지 양의 관계인지를 추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 만약에 앞서 제가 엑셀에서 어떤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 관계는 마이너스인데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플러스라고 평균적으로 플러스라고 잘못 추정을 한다면은 우리는 정반대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마치 이 사업 다각화에 대한 어떤 서로 반대되는 연구 결과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당연히 이게 가장 중요한 결과인 건 맞지만, 만약에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상황을 상정을 해본다면은 우리는 통계적으로 잘못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보다는 통계적으로 비록 분산이 조금 크다고 할지라도 통계적으로 올바른 인과관계를 추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이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통계적 비편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통계적 비편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통계적인 편향성, 그 반대말로 통계적 편향성이 매우 인과 추론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회귀분석에서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을 해결하기 위한 쉬운 방법이 사실 존재를 해요. 제가 이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이 존재를 하면은 이 통계적으로 비효율적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의 심각성 측면에서도 조금 덜 심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를 해결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그냥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강건한 표준 편차, 그걸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고, 또 군집 표준 편차, 클러스터드 스탠다드 에러라고 해요. 이 군집 표준 편차는 주로 이제 패널 데이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이 로버스트 강건한 표준 편차는 좀 더 그거보다는 일반화된 표현인데, 거의 특히 이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나 클러스터 스탠다드 에러가 거의 같은 의미로도 많이 활용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아래에 있는 제가 강의 초반에도 설명을 드렸었던, 이 추천을 드렸었던 고수들의 계량경제학과 대체로 해롭지 않은 계량경제학이라는 이 교과서의 저자의 논문에서 제가 따온 부분인데, 사실 이런 뭐 이분산성이나 자기상관에 대해서 뭐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뭔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매우 쉬운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그냥 그런 쉬운 해결 방법을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줌으로써 이 부분을 쉽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한 구문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분산성에 대한 어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어떤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를 쓰라는 표현으로서 그냥 쉽게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MIT의 이제 조슈아 앵그리스트 교수님, 이 교과서의 저자의 이 교수님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이 실증 연구들에서는 사실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은 거의 대부분 많은 문제에 있어서, 특히 패널 데이터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클러스터드 스탠다드 에러라는 방법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생성의 문제는 그 인과 추론에 있어서 심각성도 물론 크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쉬운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은 적절한 실험 설계, 즉 무작위 통제 실험이라든지 뭐 준실험, 뭐 이중차분법이라든지 자연 실험,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렸던 인과 그래프,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한 실험 설계를 통해서만 내생성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내생성은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이 내생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강박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데, 이 내생성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구에서의 어떤 업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생성을 얼마나 잘, 특히 실험, 무작위 통제 실험이나 어떤 준 실험을 잘 고안을 하고, 혹은 뭐 인과 그래프를 잘 정의를 함으로써 이런 내생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가 결국에는 인과 추론의 어떤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내생성, 이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통계적 이해에서도 결국에 또다시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거는 내생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내생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실험 설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테르스 파리부스의 조건, 즉 비교 가능한 집단을 찾아서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되돌아서 알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통계적 이해에서도 결국에는 그 인과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생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었죠, 이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 내생성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회귀분석에서의 추정치를 인과관계로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런 내생성이 물론 이 회귀분석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가정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왜 유독 사회과학자들이 내생성 문제에 집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과추론의 서의 어떤 심각성, 두 번째로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결의 난이도를 볼 수 있는데, 이 선형 한번 그걸 정리를 함으로써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 기본 가정이 선형 관계는, 일단 이거는 사실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은 심각성은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어떤 회귀 분석은 기본적으로 선형 관계라는 기본 가정을 깔고 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선형 관계가 우리한테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로그 변환 등을 통해 어떤 수식을 변환함으로써 사실 선형 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형 관계는 비록 심각성이 높긴 하지만 해결하는 방법이 쉽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중 공선성 같은 경우는, 멀티콜리니어리티라는 문제는 인과 추론에 있어서 심각성이 심각하니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어떤 통계적으로 비효율적, 즉 이 다중공선성의 어떤 가정이 위배가 되면은 통계적으로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비록 물론 당연히 심각하긴 하지만 인과 추론에 있어서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론을 하기 때문에, 비록 분산이 조금 크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정확하게 추론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등분산성이나 자기상관에 대한 가정도 깨지면은 이 통계적인 비효율성이 깨지는 통계적으로 비효율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록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심각성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 해결 난이도 측면에서는 이 다중공선성은 사실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인과추론이 목적이라면은 사실 그거를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를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다중공선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변수 몇 개를 누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변수 몇 개를 누락을 한다라는 의미는 그 통제 변수를 누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통제 변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통제 변수를 누락을 하게 되면은 그 통제 변수가 하는 역할, 즉 그 비교 가능성, 즉 선택 편향을 없애기 위해서 그 통제 변수를 넣는데, 만약에 이 다중공선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통제 변수를 배제를 하면은 다중공선성은 해결될 수 있지만 그 심각하지 않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정말 심각한 그 선택 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런 선택 편향과의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이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해결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인과추론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등분산성과 자기상관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아마 많은 사회과학 문제에서 인과추론에 관련된 어떤 연구들을 봤을 때 그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기록에 길게 언급하는 연구들을 여러분들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해결하는 거는 그냥 딱 한 줄, use robust standard error 혹은 use clustered standard error, 이 한 줄이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 클러스터드 스탠다드 에러를 통해서 이 등분산성과 자기상관은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결하는 것도 매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R이라는 통계 패키지를,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든, 스타타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든, 아니면은 뭐 사스를 활용을 하든, 다 그냥 어떤 키워드 한 줄 정도로 그냥 모두 다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이 인과추론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내생성이에요. 내생성. 이게 가장 제가 별표를 100개를 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인과추론에 있어서 이 통계적인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내생성이고, 그러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만약에 내생성이 존재를 하면은 이 인과추론에 있어서 심각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로서 우리는 해석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적절한 실험 설계를 통해서만 이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우리는 이런 내생성을 없애는 게 인과추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사회과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인과관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통계적 분석이 인과 관계로서 이해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